서울의 밤하늘은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강도진의 시선은 그 너머의 허공이 아닌 자신의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 창을 통해 들어오는 도시의 불빛조차 그의 차가운 눈동자에 담긴 서늘한 분노를 녹이지는 못했고, 그는 마치 사냥감을 노려보는 맹수처럼 화면 속에 떠있는 붉은색 경고 메시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완벽한 통제 하에 놓여 있어야 할 호텔 페니엘의 메인 서버에서 보내온 보안 알림이었으며, 이미 폐기되었어야 할 VIP 블랙카드가 방금 전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에서 결제 승인되었다는 믿기 힘든 보고였다. 강도진은 자신의 미간을 문지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손끝에 닿는 차가운 가죽 의자의 감촉만이 그가 현실에 있음을 자각하게 해주었다. 그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것은 불과 한 달 전의 일이었고, 그 과정에서 그는 전처인 이수민에게 넉넉한 위자료를 지급함으로써 모든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믿었다. 그녀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가족 카드는 정지되었고, 호텔 출입 권한 또한 박탈되었어야 마땅했지만, 지금 화면에 떠 있는 데이터는 그가 알고 있는 상식을 비웃기라도 하듯 너무나 선명하게 활성화 상태를 가리키고 있었다. 호텔 페니엘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니라 강도진이 이끄는 거대한 투자 그룹의 상징이자 국내 정재계 인사들이 은밀하게 회동을 갖는 성역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그런 곳에서 최고 등급의 보안이 뚫렸다는 사실은 단순히 전처가 공짜로 방을 쓰고 있다는 금전적인 손실의 문제를 넘어서는 심각한 보안상의 허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도지는 즉시 키보드를 두드려 해당 카드의 사용 내역을 역추적하기 시작했고, 화면에 나열되는 상세한 주문 내역들은 그의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머금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주문 내역에는 최고급 돔 페리뇽 샴페인 2병과 캐비어, 그리고 2인분의 최고급 스테이크 코스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이수민이 혼자서 그 방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님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였다. 이혼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 남편 소유의 호텔에 다른 남자를 대동하고 들어와 태연하게 전 남편 명의의 카드를 긁는 대담함은 강도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보안팀에게 연락하여 그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수년간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은 그의 본능이 그를 멈춰 세웠다. 만약 이것이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면 누군가 내부에서 그녀의 카드 사용을 승인해주고 기록을 조작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했기에 도지는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이수민은 사치스럽고 허영심이 많은 여자였지만 결코 멍청한 여자는 아니었으며, 그녀가 이런 위험한 도박을 감행할 때는 분명히 믿는 구석이 있거나 혹은 누군가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뜻이었다. 도지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며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호텔 내부의 조직도와 이수민과 친분이 있었던 직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은 하루 숙박비만 해도 일반 직장인의 몇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고, 그곳에 들어가는 서비스 또한 전담 버틀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폐쇄적인 구조였다. 도지는 이수민이 체크인한 시각과 승인된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대조해 보았고, 그것이 프런트 데스크가 아닌 VIP 전용 라운지에서 수동으로 입력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것은 일반적인 체크인 절차를 무시하고 관리자 권한을 가진 누군가가 시스템을 우회하여 그녀의 입시를 도왔다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강도진은 책상 서랍을 열어 암호화된 개인 전용 태블릿을 꺼내 들었고, 그 안에는 호텔 곳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마스터키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20층 VIP 라운지의 녹화 영상을 검색했고, 화면 속에서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누군가의 팔짱을 낀 채 웃고 있는 이수민의 모습을 찾아냈다. 그녀의 곁에 있는 남자의 얼굴은 교묘하게 카메라의 사각지대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가 입고 있는 수트의 실루엣과 손목의 찬 시계는 낯설지 않은 위화감을 풍기고 있었다.
그 남자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한 도진은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쪼개어 분석하기 시작했고, 남자가 고개를 돌리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여 이미지를 확대했다. 흐릿한 화질 속에서도 드러난 남자의 옆모습은 도진의 기억 속에 깊이 박혀있던 경쟁사 태성그룹의 이사 최영석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했다. 태성그룹은 최근 페니엘 호텔이 추진하고 있는 신규 리조트 사업 입찰 경쟁에서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떠오른 기업이었기에 이수민과 최영석의 만남은 단순한 애정 행각을 넘어선 비즈니스 스파이 행위일 가능성이 농후했다. 도진의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그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감정을 배제한 채 철저하게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 노력했다. 만약 지금 당장 들이닥쳐 그들을 쫓아낸다면 그들은 단순히 불륜 현장을 들킨 연인 행세를 하며 빠져나갈 것이고, 도진은 중요한 증거를 확보할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될 수도 있었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가운 이성으로 억누르며 마치 체스판 위의 말을 움직이듯 다음 수를 계산했고, 지금은 그들을 방해하지 않고 덫을 놓아 기다려야 할 때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들어 보안팀장 박철민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박철민은 도진이 가장 신뢰하는 신복이자 전직 특수부대 출신의 유능한 보안 전문가였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신호가 가자마자 즉각적으로 전화를 받은 박 팀장의 목소리에는 흐트러짐 없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고, 도진은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도진은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호텔 보안실로 내려가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에 대한 감시 레벨을 최상위로 격상시키되 절대로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했다. 박 팀장은 도진의 지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즉각적인 실행을 약속했으며, 도진은 전화를 끊은 뒤 다시 모니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려 이수민이 주문한 와인 리스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녀가 주문한 와인은 도진이 개인적으로 가장 아끼는 빈티지 컬렉션 중 하나였고, 그것은 일반적인 메뉴판에는 기재되지도 않는 특별한 품목이었다. 이수민이 그것을 알고 주문했다는 것은 그녀가 여전히 도진의 취향과 습관을 꿰뚫고 있으며 그것을 이용하여 도진을 조롱하고 있거나 혹은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음을 시사했다.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어둠에 잠긴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자신의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지치고 피로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고,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주먹을 꽉 쥐었다. 이혼 과정에서 그가 보여주었던 마지막 배려와 자비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기만하려 든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깨닫게 해줄 것이었다.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호텔의 내부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최근 일주일간의 프레지덴셜 스위트룸 예약 내역과 직원 근무 일지를 면밀히 대조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이수민의 이름은 예약 리스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고, 대신 유령 회사로 추정되는 법인 명의로 예약이 잡혀 있었다. 이는 내부 직원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도진은 배신자가 누구인지 찾아내어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치가 떨렸다. 도진은 호텔 총지배인인 김전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는 평소 이수민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그녀의 편의를 봐주던 인물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심증만으로는 부족했기에 도진은 확실한 물증을 잡기 위해 김전무의 사내 메신저 로그와 이메일 수신 내역을 비밀리에 감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IT 보안팀에게 김전무의 계정에 대한 백도어 접근 권한을 승인하고 실시간으로 그의 통신 내용을 감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시켰다. 시간은 어느덧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지만 도진의 집무실 불은 꺼질 줄을 몰랐고, 그는 마치 거미줄 한가운데 앉아 진동을 감지하는 거미처럼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에서 주문된 룸서비스가 배달되는 시간이 다가오자 도지는 박 팀장에게 연락하여 배달 직원의 몸에 초소형 도청 장치를 부착하게 했다. 이것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지만 자신의 호텔 내부에서 벌어지는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명분하에 그는 망설임 없이 지시를 내렸다. 잠시 후 박 팀장으로부터 룸서비스 직원이 무사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는 보고가 들어왔고 도지는 헤드셋을 착용하고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오는 오디오 신호에 귀를 기울였다. 잡음 섞인 소리 사이로 이수민의 특유의 높은 웃음소리와 남자의 중저음 목소리가 들려왔고 도지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그들의 대화 내용에 집중했다. 그들은 예상대로 단순한 연인들의 대화가 아닌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 분배와 비밀 계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남자는 태성그룹이 준비하고 있는 리조트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언급하며 도진이 보유한 내부 기밀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이수민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약속하고 있었다. 이수민은 도진의 금고 비밀번호와 개인용 클라우드 접속 코드를 알고 있다고 호언장담하며 거래를 주도하고 있었는데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산업 스파이 행위였다. 도진은 녹음 버튼을 눌러 그들의 대화 내용을 저장하며 자신의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분노보다는 오히려 차가운 희열을 느꼈다. 이제 이수민은 단순히 철없는 전처가 아니라 기업의 존망을 위협하는 적으로 규정되었고 도지는 그녀를 처리하는 방식 또한 철저히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로 했다. 그는 녹음된 파일을 별도의 안전한 서버에 백업한 뒤 내일 아침 법무팀장을 은밀히 호출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법적인 처벌만으로는 부족했기에 그는 그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추락하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겠습니다. 도지는 코트 거리에 걸려있던 짙은 회색의 코트를 집어들고 천천히 몸에 걸치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무표정한 얼굴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그는 지금 당장 호텔로 가서 그들의 면전에 나타나 판을 뒤엎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대신 호텔 근처에 위치한 자신의 세컨드 하우스로 이동하여 그곳을 임시 지휘소로 삼기로 결정했다. 호텔 내부에는 이미 적의 눈과 귀가 심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았기에 자신의 동선을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은밀하게 포위망을 좁혀가는 것이 승리의 열쇠였다. 그는 사무실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모니터 화면을 보며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의 불빛이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음을 확인했고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오늘 밤은 그들에게 있어 최고의 쾌락을 즐기는 밤이 되겠지만 내일부터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모를 것이었다. 강도진은 사무실에 불을 끄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으며 그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러 가는 집행관의 그것처럼 무겁고 단호하게 복도를 울렸다. 엘리베이터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도진은 자신의 손목시계를 보며 정확한 타이밍을 계산했고 머릿속으로는 이미 내일 벌어질 체스 게임의 모든 수순을 그려놓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고 엔진의 묵직한 진동이 그의 심장 박동과 공명하며 전율을 일으켰다. 페니엘 호텔을 향해 달리는 차 안에서 도지는 밤거리의 풍경을 무심히 바라보며 이수민이 그토록 사랑했던 돈과 권력이 결국 그녀를 어떻게 파멸시키는지 똑똑히 보여주리라 다짐했다. 검은색 세단이 호텔 페니엘의 지하 주차장 깊숙한 곳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고 강도진은 엔진 소리가 잦아들기도 전에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이곳은 일반 투숙객이나 직원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VVIP 전용 비상 통로였으며 오직 소수의 허가된 인원만이 그 존재를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도지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코트 깃을 세워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 익숙한 걸음으로 보안구역을 향해 걸어갔고 그의 발소리는 텅 빈 주차장의 정막을 깨우며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이미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는 도진이 가장 신뢰하는 보안팀장 박철민이었고 그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박철민은 도진을 보자마자 짧게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 뒤 아무런 말 없이 보안 카드를 리더기에 대고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불필요한 대화가 오가지 않았지만 팽팽하게 당겨진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고 있었으며 이는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대변해주고 있었다. 지하 3층에 위치한 보안 통제실은 수십 개의 모니터가 내뿜는 푸른 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직원들은 모두 퇴근시킨 뒤 오직 박 팀장만이 홀로 이곳을 지키고 있었다. 도지는 중앙 통제석에 앉아 메인 모니터를 주시했고 그곳에는 문제의 프레지덴셜 스위트룸 내부가 고해상도로 비춰지고 있었다. 화면 속의 풍경은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연인의 데이트 현장처럼 보였지만 도진의 눈에는 그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손동작 하나하나가 범죄의 증거로 보일 뿐이었다. 이수민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와인잔을 흔들고 있었고 그 맞은편에 앉은 남자는 재킷을 벗어 던진 채 태블릿 PC 화면을 심각한 표정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다. 카메라 앵글을 조작하여 남자의 얼굴을 정면으로 확대한 순간 도진의 인매가 싸늘하게 비틀렸고 그는 자신의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 남자는 경쟁사인 태성그룹의 최영석 이사였으며 도진이 업계에서 가장 경멸하는 비열한 수법의 대가이자 기회주의자였다. 단순한 불륜이나 애정 행각이었다면 도진은 차라리 비웃어 넘길 수 있었겠지만 그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놓은 서류 뭉치는 상황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고 가고 있었다. 고성능 줌 렌즈를 통해 확인한 서류의 헤드라인에는 대회비라는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것은 페니엘 호텔이 차기 주력 사업으로 준비 중인 리조트 개발 계획안이었다. 이수민은 이혼 전 도진의 서재에서 훔쳐낸 기밀 문서를 미끼로 최영석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었다. 박철민은 주먹을 꽉 쥐며 당장이라도 보안 요원들을 대동하여 그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도진은 침착하게 고개를 저으며 그를 제지했다. 쟤는 지금 덮친다면 그들은 단순히 서류를 검토 중이었다고 발뺌할 것이고 법적으로 그들을 처자맬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기에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도진의 판단이었다. 도진은 박 팀장에게 그들의 대화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녹음하고 태블릿 PC의 데이터 전송 내역을 실시간으로 해킹하라고 지시했다. 박철민은 즉시 키보드를 두드려 스위트룸 전용 와이파이 망에 미러링 프로그램을 심었고 그들이 외부로 전송하는 모든 패킷을 가로채기 시작했다. 화면 한 구석에는 데이터 전송 진행률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나타났고 도진은 마치 사냥감이 덫에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그 수치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이수민이 최영석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와 웃음소리는 이제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가고 있었다. 도진은 이수민이 과거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사랑스러운 미소가 사실은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였음을 깨닫고 가슴 한구석에서 씁쓸함과 동시에 역겨움을 느꼈다. 그녀는 도진의 부와 명예를 사랑했을 뿐 도진이라는 사람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이제는 그를 배신함으로써 더 큰 부를 얻으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남자가 감정에 휘둘려 무너지는 나약한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고 그것이 그녀의 가장 큰 패착이었다. 도진은 박 팀장에게 시선을 돌려 이번 일이 내부 조력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프런트 매니저와 당직 지배인의 동선을 추적하라고 명했다. 특히 김 전무가 최근 거액의 도박 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기에 그가 이수민에게 매수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했다. 박 팀장은 이미 김 전무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해 둔 상태였으며 그가 며칠 전 출처 불명의 계좌로부터
거액을 송금받은 사실을 도진에게 보고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자 도진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고 그는 이제 이 연극의 막을 내리기 위한 클라이맥스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그는 박 팀장에게 룸서비스 팀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최고급 요리와 술을 끊임없이 제공하여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라고 지시했다. 배가 부르고 술 기운이 오르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경계심을 풀게 되고 그때야말로 그들이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순간이기 때문이었다. 도지는 보안실 의자에서 일어나 재킷을 고쳐 입으며 모니터 속에 두 사람에게 작별을 고하듯 잠시 시선을 머물렀다. 그들은 자신들이 승리자라고 착각하며 축배를 들고 있었지만 사실 그 술잔은 도진이 그들에게 내리는 마지막 자비이자 처형식을 위한 건배주였다. 도진은 박 팀장의 어깨를 두드리며 오늘 밤 한숨도 자지 말고 그들을 감시하라고 당부했고 박 팀장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보안실을 나선 도진은 다시 어두운 지하 주차장으로 걸어갔고 그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가볍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며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내일 오전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페니엘 호텔에는 피바람이 불어닥칠 것이고 그 폭풍의 중심에서 도지는 배신자들을 하나씩 단죄하며 자신의 왕국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도진의 승리를 예견하는 듯 화려하게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차가운 겨울바다처럼 고요했다. 그는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채 오직 이익과 손실, 그리고 승리와 패배라는 냉혹한 기준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이제 사냥은 시작되었고 도지는 사냥감이 완전히 숨을 멈출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의 공기는 달콤하고 무거운 샴페인 향기로 가득 차 있었으며 이수민은 벨벳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크리스털 잔 속에서 솟아오르는 기포는 마치 그녀의 끓어오르는 욕망처럼 끊임없이 위를 향해 치솟고 있었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그녀의 발 아래에 놓인 보석 상자 같았고 그녀는 이 모든 호사를 누릴 자격이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세뇌하며 현실의 불안감을 지워버렸다. 강도진이라는 거대한 그늘에서 벗어나 스스로 왕좌에 앉은 듯한 착각에 빠진 그녀의 눈동자는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블랙 카드를 곁눈질하며 전 남편의 무능함을 비웃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자신을 향한 마지막 자비가 아니라 덫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이혼 위자료로 받은 금액도 적지 않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낭비한 청춘에 대한 보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호텔의 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그를 골탕 먹이는 것에 쾌감을 느꼈다. 강도진이 아직도 자신에게 미련이 남아 카드를 정지시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오만한 착각은 그녀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가장 큰 독이었다. 최영석 이사는 재킷을 벗어던지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소파 맞은편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시선은 이수민의 얼굴이 아닌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에 고정되어 있었다. 태성그룹에서 오랫동안 2인자의 서름을 겪어온 그에게 강도진의 비밀 프로젝트 문건은 단숨에 회장님의 신임을 얻고 그룹의 실세로 떠오를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는 이수민과의 관계를 사랑이라 포장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에게 있어 그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며 목적이 달성되는 순간 버려질 운명이었다. 최영석이 낮은 목소리로 낄낄거리며 서류를 넘기자 이수민은 요염한 자태로 다가와 그의 잔에 술을 채워주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욕망을 확인하듯 잔을 부딪혔다. 그녀는 태성그룹이 이 정보를 바탕으로 페니엘 호텔보다 먼저 리조트 부지를 선점하게 되면 받게 될 거액의 커미션을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황홀경에 빠져 있었다. 도덕적 죄책감 따위는 이미 사치스러운 감정이었고
오직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지고 싶다는 맹목적인 욕망만이 두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그때 무겁고 정중한 노크 소리가 정적을 깼고 이수민이 대답하기도 전에 문이 열리며 호텔 지배임금의 버틀러가 카트를 끌고 들어왔다. 그는 강도진이 미리 심어둔 충직한 직원이었지만 얼굴에는 완벽한 서비스 마인드로 무장한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기에 두 사람은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 카트 위에는 최고급 캐비어와 도진이 지시한 빈티지 와인이 놓여 있었는데 이는 그들의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 위한 달콤한 독약과도 같은 선물이었다. 버틀러는 능숙한 솜씨로 와인을 오픈하며 호텔 측에서 VIP 고객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서비스라고 설명했고 이수민은 당연하다는 듯 거만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이 호텔의 안주인 대접을 받고 있다고 착각했고 직원들이 자신의 눈치를 보며 알아서 기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우월감을 느꼈다. 하지만 버틀러가 고개를 숙이며 물러나는 순간 그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이며 방 안의 상황을 스캔하고 있다는 사실은 눈치채지 못했고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최영석은 공짜로 제공된 최고급 와인에 잠시 경계심을 보였지만 이내 알코올이 주는 나른함에 취해 소파 등받이에 몸을 깊게 기댔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이미 손에 잡힌 것처럼 행동하며 이수민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그녀 또한 거부하지 않은 채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사실은 유리관 속에 갇힌 실험쥐처럼 누군가의 철저한 감시 아래 놓여 있었다. 지하 보안실의 모니터 너머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강도진은 그들이 와인을 마시고 긴장이 풀려가는 모습을 보며 차갑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들이 마시고 있는 와인은 도수가 높기로 유명한 품종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혀는 꼬이고 이성적인 판단력은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 분명했다. 도진은 그들이 술김에 중요한 정보를 발설하거나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기를 끈기 있게 기다렸고 사냥꾼의 인내심은 서서히 빛을 발하고 있었다. 술 기운이 오르자 최영석은 서류에 담긴 내용이 얼마나 파급력이 큰지 자랑하듯 떠벌리기 시작했고 이수민은 맞장구를 치며 도진의 개인적인 약점까지 서슴없이 이야기했다. 그들의 대화는 도청 장치를 통해 고스란히 녹음되어 도진의 데이터베이스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으며 이는 나중에 법정에서 그들을 참알가 장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스스로의 무덤을 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대담해지고 있었다. 도진은 이제 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하고 다음 단계의 작전을 실행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짧은 메시지를 전송했다. 그것은 내일 아침 태성그룹의 회장에게 보낼 익명의 제보 메일을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으며 이중 간첩 혐의를 씌워 최영석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릴 계획이었다. 오늘 밤의 화려한 파티는 그들에게 있어 최후의 만찬이 될 것이며 내일 태양이 떠오르면 그들은 차가운 현실의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운명이었다. 아침 햇살이 호텔의 거대한 통유리 창을 뚫고 들어와 어지러운 술병들이 널브러진 테이블을 비추자 이수민과 최영석은 부스스한 모습으로 일어났다. 지난밤의 광란이 남긴 숙취가 채 가시기도 전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쾌락보다는 탐욕스러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이제 본 게임을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호텔의 호화로운 시설을 즐기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강도진의 명의와 호텔의 보안 네트워크를 이용해 불법적인 자금 세탁 계약을 체결하려는 대담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었다. 호텔 페니엘의 VVIP룸에서 전송되는 승인 코드는 금융권에서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장받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유령 회사의 자금을 태성그룹의 비자금 계좌로 이체하려는 속셈이었다. 이수민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객실 내에 비치된 업무용 보안 단말기를 켰고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활성화 상태인 강도진의 블랙카드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이 카드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호텔의 통합 관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마스터키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거침없이 접속 코드를 입력했다. 화면에 인증 완료라는 메시지가 뜨자 최영석은 환호성을 지르며 준비해둔 USB 메모리를 단말기에 꽂았고 그 안에는 불법적인 계약서 파일과 암호화된 계좌 정보가 들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완벽하게 은폐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사실 그 모든 과정은 실시간으로 강도진의 모니터에 중계되고 있었다. 지하 보안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강도진은 그들이 입력하는 키보드의 타건 하나하나를 분석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보통의 경우라면 보안 프로토콜이 작동하여 외부 저장 매체의 접속을 차단했겠지만 도지는 일부러 방화벽을 일시적으로 해제하여 그들이 더 깊숙이 들어오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지금 당장 접속을 끊어버리면 미수에 그치게 되지만 그들이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것은 명백한 금융사기 및 전산망 침입 범죄가 성립되어 그들을 파잠할 가장 강력한 족쇄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도지는 마치 낚싯줄을 팽팽하게 유지하며 물고기가 미끼를 완전히 삼키기를 기다리는 노련한 낚시꾼처럼 인내심을 갖고 그 순간을 기다렸다. 최영석은 초조한 듯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화면의 로딩바가 채워지기를 기다렸고 이수미는 그런 그를 안심시키듯 여유로운 표정으로 샴페인을 한 모금 들이켰다. 그녀는 강도진이 자신을 여전히 사랑해서 카드를 정지시키지 않았다고 착각하고 있었기에 이 시스템 또한 자신을 위해 열려있는 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화면 속에서 데이터 전송 속도가 미세하게 느려지기 시작하자 최영석의 표정이 굳어졌고 그는 혹시라도 보안팀이 눈치챈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사실 그것은 도진이 데이터를 미러링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 현상이었지만 그들은 기술적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 도진은 박철민 팀장에게 신호를 보내 호텔 로비와 지하 주차장의 출입 통제를 강화하라고 지시했고 혹시 모를 도주로를 사전에 차단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포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에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의 지인에게도 은밀히 연락을 취해둔 상태였다. 화면 속에서 최영석이 최종 승인 버튼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자 도진의 심장 박동도 빨라졌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자신의 기업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이자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과도 같은 과정이었다. 마침내 최영석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클릭했고 화면에는 전송 완료라는 메시지와 함께 거액의 자금이 이동했다는 로그가 생성되었다. 그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환호성을 질렀고 이제 태성그룹의 후계 구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고 확신하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은 그 자금이 실제로 태성그룹으로 이체된 것이 아니라 도진이 미리 설정해둔 가상의 샌드박스 서버에 묶여버렸다는 점이었다. 도진은 그들의 범죄 사실을 증명할 완벽한 디지털 증거를 손에 넣었고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파멸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객실의 조명이 미세하게 깜빡거렸고 에어컨 송풍구에서 평소보다 차가운 바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자 이수미는 으스스한 한기를 느끼며 몸을 떨었다. 그것은 도진이 중앙 제어 시스템을 조작하여 그들의 심리를 압박하기 위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였으나 그들은 그것을 단순한 기계 오작동으로 치부하려 애썼다. 최영석은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짐을 챙겨 나가자고 재촉했지만 이수미는 아직 체크아웃 시간까지 여유가 있다며 샤워를 하고 나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녀의 이러한 안일함과 오만함은 결국 그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마저 놓치게 만드는 결정적인 패착이 되었다. 도진은 이제 직접 무대 위로 올라가야 할 시간이 되었음을 직감하고
미리 준비해둔 수트를 단정하게 차려입으며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에 상처 입은 남자의 것이 아니었고 냉철한 이성과 확고한 의지로 무장한 심판관의 눈빛이었다. 그는 박철민 팀장과 보안 요원들을 대동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가장 높은 층인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의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도진의 머릿속에서는 그들을 어떻게 무너뜨릴지에 대한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정리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20층에 도착하자 문이 열렸고 긴 복도 끝에 위치한 스위트룸의 거대한 문이 도진의 시야에 들어왔다. 복도에는 이미 도진의 지시를 받은 보안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그들은 도진을 보자마자 침묵 속에서 경례를 하며 길을 터주었다. 도진은 문 앞에 서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고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이수민의 콧노래 소리는 곧 비명으로 바뀔 것이라는 생각에 서늘한 전율을 느꼈다. 그는 마스터키를 꺼내어 리더기에 갖다 대었고 삐빅하는 짧은 기계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강도진이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의 거실로 들어섰을 때 실내는 마치 시간이 정지한 듯한 정막에 휩싸였다. 샴페인 잔을 들고 있던 이수민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소파에 기대어 승리의 단꿈에 젖어있던 최영석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도진은 그들의 경악한 표정을 무심하게 일별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는데 그의 구두굽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규칙적이고 냉혹한 리듬을 만들어냈다. 그의 뒤로는 건장한 체격의 보안 요원들이 문을 가로막고 섰으며 그 위압적인 광경은 이곳이 더 이상 그들의 안락한 밀실이 아닌 탈출구 없는 감옥임을 선포하고 있었다. 이수민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입술을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그녀의 다리는 공포로 인해 후들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자신이 이 호텔의 주인이라도 된 양거만하게 행동했지만 도진의 서늘한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본능적으로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깨닫고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쥐어짜듯 목소리를 높여 왜 허락도 없이 남의 방에 들어오느냐고 소리쳤지만 그 외침은 당당함보다는 비명에 가까운 히스테릭한 반응일 뿐이었다. 도진은 그녀의 항변을 가소롭다는 듯 무시하고 거실 중앙에 놓인 1인용 암체어에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 다리를 꼬았다. 최영석은 상황 파악을 위해 재빨리 머리를 굴리며 노트북 화면을 덮으려 했지만 도진의 시선은 이미 그가 숨기려는 증거물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태성그룹의 이사라는 직함을 내세워 도진을 압박하려 했지만 도진은 손가락 하나를 까딱하여 그를 제지했고 그 단순한 동작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도진은 침묵 속에서 그들을 응시하다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최고급 돔 페리뇽의 맛이 어땠냐고 물으며 입을 열었다. 그것은 안부를 묻는 인사가 아니라 사형수에게 마지막 식사의 맛을 묻는 집행관의 조롱과도 같은 질문이었기에 실내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도즈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블랙 카드를 턱으로 가리키며 그 카드가 단순히 결제 수단이 아니라 쥐덫 위에 올려진 치즈였다는 사실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이수민은 그제야 자신이 도진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났음을 깨닫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도진은 그들이 훔쳐 쓴 돈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신의 호텔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더러운 짓을 꾸민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더러운 오물을 바라보는 듯한 혐오감이 짙게 배어 있었고 그것이 두 사람에게는 더 큰 모욕과 공포로 다가왔다. 최영석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이것은 오해이며 자신들은 그저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변명했지만 도진은 코웃음을 치며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그가 버튼을 누르자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그들이 방금 전까지 나누었던 대화 내용과 데이터 전송 로그가
적나라하게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서 최영석은 비자금 세탁을 모의하며 낄낄거리고 있었고, 이수민은 도진을 조롱하며 기밀 문서를 넘기는 장면이 고화질로 펼쳐졌다. 자신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광경을 목격한 최영석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주저앉았고, 이수민은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다. 도진은 화면을 일시 정지시키고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데이터 전서봉이 사실은 태성그룹이 아닌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의 증거 수집 서버로 연결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다. 그들이 전송 버튼을 누른 것은 성공의 신호탄이 아니라 스스로의 구속영장에 도장을 찍은 것과 다름없는 자살행위였다는 것을 알게 된 두 사람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최영석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어 계좌를 확인하려 했지만 화면에는 계좌 동결이라는 붉은 글씨만이 선명하게 떠 있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이 모든 상황이 강도진의 철저한 계획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은 이수민은 배신감과 공포가 뒤섞인 눈빛으로 도진을 노려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도진을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눈앞에 앉아있는 남자는 자신이 알던 그 유순하고 다정했던 남편이 아니라 냉혹한 승부사였다. 도진은 그녀에게 다가가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잔을 들어올리며 아직 파티는 끝나지 않았으니 끝까지 즐기라고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뼈를 깎는 듯한 차가움을 품고 있었고 이수민은 전신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최영석의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살기 위해 파트너였던 이수민을 희생양으로 삼기로 결심한 듯했다. 그는 도진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자신은 이수민에게 속았을 뿐이며 그녀가 가져온 정보를 진짜라고 믿은 것이 죄라면 죄라고 비굴하게 변명했다. 그는 자신이 태성그룹 내에서 입지가 불안하여 성과에 목말라 있었는데 이수민이 먼저 접근하여 유혹했다고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떠넘겼다. 사랑을 속삭이던 연인이 순식간에 적으로 돌변하는 추악한 모습을 지켜보며 도진은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나약하고 간사한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수민은 최영석의 배신에 충격을 받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분노가 폭발하여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최영석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네가 먼저 리조트 사업을 따내면 평생 호강시켜 주겠다고 꼬드기지 않았냐며 악을 썼다. 우아하고 고상한 척하던 두 남녀가 서로의 밑바닥을 드러내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꼴은 한편의 막장 드라마보다 더 추하고 우스꽝스러웠다. 도진은 그들의 난투극을 말리지 않고 마치 관객이 된 것처럼 팔짱을 낀 채 흥미롭게 지켜보았는데 이것이야말로 그가 그들에게 선사하는 진정한 지옥이었다. 두 사람의 싸움이 격해지자 보안 요원들이 나서서 그들을 떼어놓았고 헝클어진 머리와 찢어진 옷차림의 두 사람은 짐승처럼 헐떡이며 서로를 노려보았다.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가 이제 서로에 대한 오해는 풀렸냐고 비꼬며 차갑게 물었다. 그는 그들이 갇혀있는 이 방이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지만 안에서는 밖이 훤히 보이는 유리 감옥과 같다고 말하며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기록되고 있었음을 상기시켰다. 프라이버시가 완벽하게 보장된다고 믿었던 공간이 사실은 가장 공개적인 심판대였다는 사실에 두 사람은 수치심으로 얼굴을 들 수 없었다. 도진은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며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약 10분 정도 남았다는 사실을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그는 그 10분이라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질 것이며 그동안 서로에게 했던 거짓말과 배신을 곱씹어보라고 충고했다. 경찰이 도착하면 그들은 횡령 배임 산업 스파이 그리고 불법 침입 등 수많은 혐의로 긴 법정 싸움을 시작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더욱 물고 뜯게 될 것이 뻔했다. 도진은 그들이 겪게 될 고통스러운 미래를 예고하며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생각은 추호도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때 최영석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는데 발신자는 다름 아닌 태성그룹의 회장 비서실이었고 벨소리는 적막한 방안을 날카롭게 찢어 놓았다. 도지는 전화를 받으라고 손짓했고 최영석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해고 통보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차가운 통보였다. 도진이 미리 손을 써둔 덕분에 태성그룹은 꼬리 자르기를 시전한 것이었고 최영석은 이제 돌아갈 곳조차 없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다. 그는 전화기를 떨어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공허하게 흔들렸다. 이수민 또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도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우리가 한때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경찰에는 넘기지 말아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도진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도진은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부부의 정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녀의 눈물은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을 도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속지 않았다. 도진은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젖히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는데 호텔 입구에는 이미 경찰차의 경광등 불빛이 요란하게 번쩍이고 있었다. 붉고 푸른 불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와 두 사람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기괴하게 비추었고 그 장면은 마치 현대판 지옥도와 같았다. 도진은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야경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아두라고 말하며 그들이 다시 이 풍경을 보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언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들이닥칠 것이라는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도진은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문을 향해 걸어갔고 뒤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절규를 철저히 외면했다. 그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끊어낼 준비를 마쳤으며 자신의 손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듯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넘기기로 했다. 문이 열리고 경찰관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도진은 그들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비켜주었고 그의 입가에는 승자의 미소가 희미하게 걸려 있었다. 경찰들이 들이닥친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제복을 입은 경관들의 단호한 외침과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잡음이 고요했던 공간을 가득 채웠다. 최영석은 자신의 팔을 억세게 움켜쥐는 경찰관을 향해 거칠게 저항하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것은 공권력 앞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공허한 몸부림일 뿐이었다. 경찰들은 익숙한 솜씨로 그를 제압하여 소파에 얼굴을 처박게 만들었고 곧이어 차가운 금속성 소리와 함께 그의 손목에는 은색 수갑이 채워졌다. 바닥에 눌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의 모습은 방금 전까지 재계의 거물을 꿈꾸던 야심가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덫에 걸린 비루한 짐승에 불과했다. 이수민은 구석에 몰린 채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여경이 다가가 밀한다. 원칙을 고지하며 그녀의 손목을 잡았을 때 그녀는 비명에 가까운 신음소리를 내며 뒷걸음질 쳤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명품 드레스는 구겨지고 얼룩져 있었으며 화려한 보석들은 이제 그녀를 죄인으로 낙인 찍는 차가운 족쇄처럼 보일 뿐이었다. 도진은 그 모든 과정을 무표정한 얼굴로 지켜보며 한때 자신의 아내였던 여자가 범죄자로 전락하는 순간을 냉정하게 목격했다. 이번 작전을 지휘한 지능범 죄수사대의 팀장이 도진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격려를 했고 도진은 미리 준비해둔 증거물 꾸러미를 그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지난밤 녹취한 음성 파일과 그들이 전송하려고 했던 기밀 문서의 원본 데이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물증인 VIP 블랙 카드가 담겨 있었다. 도지는 이 카드가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명확히 하며 철저한 수사를 부탁했고, 팀장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엄정한 법 집행을 약속했다. 블랙 카드는 이제 부의 상징이 아니라 그들의 탐욕이 불러온 파멸의 증거물이 되어 경찰의 증거물 봉투 속으로 사라졌다. 최영석은 경찰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도진을 향해 저주를 퍼부으며 이것은 함정 수사라고 악을 썼지만 도진은 그저 싸늘한 비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함정을 판 것은 사실이지만 그 함정 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와 미끼를 문 것은 바로 그들의 탐욕이었기에 도진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거리낄 것이 없었다. 도진은 그에게 법정에서 보자고 짧게 응수하며 태성그룹의 법무팀조차 그를 변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잔혹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절망에 빠진 최영석의 눈빛이 공허하게 변하는 것을 보며 도진은 승리의 쾌감보다는 씁쓸한 연민을 느꼈다. 호텔 복도로 끌려 나온 두 사람은 투숙객들과 직원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소위 말하는 수치의 행진을 시작해야 했다. 도진은 일부러 직원들에게 이 상황을 숨기지 말라고 지시했기에 복도 곳곳에는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 그들을 따라다녔고 수근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수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려 애썼지만 이미 그녀의 정체는 만천하에 드러난 뒤였고 그녀가 쌓아올린 가짜 명성은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그들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가축처럼 힘없이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도진은 그들과 같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고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로비로 내려갔는데 이는 그들과 자신을 철저하게 분리하려는 의도였다. 그는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보안팀장 박철민에게 눈짓을 보냈고 박철민은 미리 연락해둔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정문 쪽으로 길을 열었다. 도진은 이번 사건을 조용히 덮을 생각이 추호도 없었으며 오히려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하여 태성그룹의 부도덕성을 공격하고 자신의 호텔 이미지를 정의로운 기업으로 포장할 계획이었다. 로비의 회전문이 돌아가고 경찰에 연행된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내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플래시 세례에 이수민과 최영석은 눈을 뜰 수 없어 비틀거렸고 기자들은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어 마이크를 들이댔다. 산업 스파이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강도진 대표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태성그룹의 사주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까? 쏟아지는 질문 공세에 두 사람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경찰들에 의해 억지로 호송 차량 쪽으로 밀려났다. 이수민은 자신이 상류 사교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여경의 부축을 받아 겨우 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도진은 양복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차분하게 기자들의 반응을 살폈고 예상대로 여론은 이미 그의 편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는 피해자이자 범죄를 적발한 영웅으로서의 이미지를 굳혔고 이혼한 전처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냉철하게 기업을 지켜낸 CEO라는 찬사를 받게 될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선 완벽한 위기 관리 능력의 승리였으며 도진은 이 소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위치를 재확인했다. 기자들 중 몇몇이 도진을 발견하고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는 정중하게 손을 들어 사양하며 침묵으로 일관하는 품격을 보여주었다. 호송 차량 문이 열리고 최영석이 먼저 거칠게 밀어 넣어졌는데 그의 구겨진 양복과 헝클어진 머리는 그가 더 이상 엘리트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차 안에서도 창문을 두드리며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밖에서는 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기자들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다. 태성그룹은 이 뉴스가 보도되는 즉시 주가 폭락을 면치 못할 것이며 경쟁사를 제거하려던 그들의 비열한 계획은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심장을 겨누게 되었다. 도진은 최영석의 몰락이 태성그룹 전체에 미칠 파장을 계산하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수민이 호송 차량에 탑승하기 직전 도진의 개인 변호사가 경찰의 양해를 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것은 이혼 합의서의 수정안과 위자료 반환 청구 소송에 관한 소장이었으며 도진이 그녀에게 보내는 마지막 선물이었다. 변호사는 사무적인 말투로 귀책 사유가 명백히 그녀에게 있으므로 기지급된 위자료 전액과 호텔에 입힌 손해배상금, 그리고 명예훼손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청구될 것임을 고지했다. 이수민은 그 말을 듣고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았고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졌음을 실감했다. 강도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수민은 마지막 발악처럼 도진을 향해 고함을 질렀지만 도진은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배신과 탐욕의 대가를 치르는 것일 뿐인데도 여전히 남 탓을 하고 있었고 도진은 그런 그녀에게 더 이상의 감정 소모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경찰은 난동을 부리는 그녀를 억지로 차 안에 태우고 문을 닫아버렸고 차단된 유리창 너머로 그녀가 절규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도진이 기억하는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되었고 더 이상 그녀는 도진의 인생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호텔 정문을 빠져나갔고 기자들도 특종을 송고하기 위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로비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폭풍이 지나간 뒤에 긴장감이 남아 있었고 직원들은 도진의 눈치를 살피며 숨을 죽였다. 도진은 김 전무를 비롯하여 이번 사건에 연루되거나 방관했던 직원들을 색출하기 위한 내부 감사를 즉시 실시하라고 박 팀장에게 지시했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고통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조직을 완전히 새롭게 재편하겠다는 그의 의지는 확고했다. 도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최상층으로 올라갔는데 텅 빈 복도는 아까와는 다른 고요함으로 그를 맞이했다. 그는 프레지덴셜 스위트룸 앞을 지나치며 그 문이 다시는 열리지 않도록 폐쇄 조치하라고 명령했고 그 방은 영원히 봉인될 운명에 처했다. 그 방 안에는 이수민과 최영석의 탐욕과 배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기에 도진은 그 기억을 깨끗이 지워버리고 싶었다. 그는 청소팀에게 방 안의 모든 가구와 집기를 폐기 처분하고 인테리어를 전면 교체하라고 지시했다. 집무실로 돌아온 도진은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경찰차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승리감보다는 피로감이 먼저 밀려왔지만 그것은 기분 나쁜 피로가 아니라 큰일을 마무리한 뒤에 찾아오는 안도감에 가까웠다. 그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이혼 서류의 사본을 집어들어 파쇄기에 넣었고 종이가 갈리는 소리와 함께 과거의 기억들도 산산조각이 되어 사라졌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더욱 견고해진 기업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력뿐이었고 그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더욱 강해져야만 했다. 비서실장이 들어와 태성그룹 측에서 긴급 회동을 요청해왔다는 보고를 올렸지만 도진은 단칼에 거절했다. 지금 아쉬운 쪽은 그들이었기에 굳이 서둘러 만나줄 필요가 없었고 그들의 애타는 모습을 즐기며 주도권을 쥐고 흔드는 것이 훨씬 유리한 전략이었다. 도진은 당분간 어떠한 외부 미팅도 잡지 말고 휴식을 취하겠다고 말하며 비서실장을 내보냈다. 그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전장에 대비하기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소파에 몸을 기댄 도진은 눈을 감고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파노라마처럼 떠올려 보았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은 뼈아팠지만 그 덕분에 그는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웠고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는 법을 다시 한번 체득했다. 그는 이제 감정에 휘둘리는 나약한 인간이 아니라 철저한 이성으로 무장한 리더로 거듭났으며
이번 사건은 그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동자는 차가운 별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는 내일 떠오를 태양을 기다리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고 발신인을 확인한 도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것은 해외에 머물고 있던 투자 파트너이자 오랜 친구인 윤서로부터 온 메시지였고 뉴스를 봤다 고생 많았어. 곧 귀국할게라는 짧은 내용이었다. 윤서는 도진이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는 상대였기에 그녀의 위로는 그에게 큰 힘이 되었고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에 잠시나마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도진은 휴대폰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나 집무실에 불을 껐다. 어둠에 잠긴 집무실을 나서며 도진은 복도 끝에 걸린 그림을 잠시 응시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가 그려진 그 그림은 마치 지금의 자신의 상황과 닮아 있었다. 하지만 그림 속의 배는 파도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도진 또한 그럴 것이었다. 그는 당당한 걸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고 그의 뒤로 펼쳐진 긴 그림자는 그가 감당해야 할 무게이자 그가 지배하는 세상의 크기를 상징하는 듯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 페니엘 호텔의 대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고 임원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강도진 대표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상석에 앉은 도진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수트 차림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심판을 앞둔 재판관처럼 위압적이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외부의 침입을 막아낸 것을 넘어 내부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기에 도진은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히 이성적으로 칼날을 휘두를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도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임원들을 하나하나 응시하자 그들의 시선은 갈 곳을 잃고 흔들렸으며 특히 말석에 앉아있던 김전무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도진은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보냈고 비서실장은 준비된 프로젝터 화면에 김전무의 차명 계좌 거래 내역과 이수민과의 통화 기록을 띄웠다. 화면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배임과 횡령의 증거들 앞에서 김 전무는 변명의 여지조차 없이 무너져 내렸고 다른 임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 방에 있는 그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회사에 대한 배신은 곧 파멸이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도진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리자 임원들은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경직되었다. 김 전무는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며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도진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그 냉혹한 모습은 임원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도진은 이번 일을 계기로 조직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예고하며 그동안 느슨해졌던 기강을 바로잡고 자신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았다. 회의가 끝난 후 도진은 집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내려다보며 태성그룹의 주가 폭락 소식을 전하는 뉴스 채널을 틀어놓았다. 뉴스 앵커는 태성그룹의 이사가 경쟁사의 기밀을 빼내려다 현장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태성그룹의 도덕적 해이와 경영 위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화면 하단에는 태성그룹의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자막이 붉은색으로 흐르고 있었고 이는 도진이 설계한 복수극의 완벽한 피날레를 장식하고 있었다. 한편 유치장에 수감된 이수미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녀를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명품 가방과 보석들은 압수되었고 화려한 화장 대신 초췌한 민낯만이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함을 증명하고 있었다. 변호사조차 그녀의 변호를 포기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은 그녀는 뒤늦게 도진에게 전화를 걸어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수신 거부된 신호음만이 그녀의 귓가를 때릴 뿐이었다. 최영석 또한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 태성그룹은
꼬리 자르기를 위해 그를 이미 해고 조치했고 모든 법적 책임을 그 개인에게 떠넘기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는 자신이 충성을 바쳤던 회사로부터 버림받고 연인이라 믿었던 여자와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구치소의 좁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조차 그에게는 사치스럽게 느껴졌고 그는 앞으로 다가올 긴 수감 생활과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감당해야 한다는 공포에 몸을 떨었다. 도지는 이러한 그들의 몰락을 전해 들으며 쾌재를 부르기보다는 씁쓸한 현실의 냉혹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자만하기보다는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지시하여 이번 사건으로 동요했을 직원들을 위한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고 사기 진작을 위한 회식비를 지원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하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며칠 뒤 도지는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된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을 방문했는데 그곳은 이미 과거의 흔적이 말끔히 지워지고 새로운 인테리어 자재들이 쌓여 있었다. 벽지부터 바닥재까지 모든 것을 뜯어내고 최고급 자재로 교체하는 작업이 한창이었고 도지는 그 소음을 들으며 비로소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 방은 이제 더 이상 배신의 장소가 아니라 페니엘 호텔의 새로운 도약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었다. 도지는 공사 현장을 둘러보던 중 바닥구석에 떨어져 있는 반짝이는 물건을 발견하고 다가가 집어들었는데 그것은 이수민이 즐겨 착용하던 귀걸이 한 짝이었다. 화려하게 빛나던 보석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빛을 잃어버린 상태였고 그것은 마치 그녀의 허영심과 몰락한 현재를 대변하는 듯했다. 도지는 잠시 그 귀걸이를 바라보다가 미련 없이 쓰레기 자루에 던져버렸고 그 행동은 과거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그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는 현장 소장에게 공기 단축보다는 완벽한 시공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당부하며 특히 보안 시스템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더 이상 외부의 침입이나 내부의 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면 인식 시스템과 AI 기반의 이상 징후 감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페니엘 호텔은 이번 사건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보안이 가장 철저한 호텔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며 VVIP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도지는 박철민 팀장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며 두툼한 봉투를 건넸다. 박 팀장은 당황하며 거절하려 했지만 도지는 이것은 뇌물이 아니라 정당한 보너스이자 자네의 충성심에 대한 보답이라고 말하며 억지로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도지는 사람을 부릴 때는 확실한 보상을 해주어야 배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체득했기에 자신의 사람을 챙기는 데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 박 팀장이 나간 후 도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벨벳 상자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반으로 부러진 VIP 블랙 카드가 담겨 있었는데 그것은 사건 당일 경찰로부터 돌려받은 증거물이자 도진의 과거를 상징하는 유물이었다. 그는 그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한때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과 결혼 생활이 사실은 얼마나 허상에 불과했는지 씁쓸하게 되뇌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감정의 찌꺼기를 털어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였기에 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탁 트인 시야는 그에게 세상은 여전히 넓고 정복해야 할 고지는 높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부러진 카드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며 잘 가라 나의 어리석었던 날들이여 라고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다.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들어와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윤서 대표가 도착했다고 알리며 도진의 상념을 깨뜨렸다. 윤서는 도진의 오랜 친구이자 가장 든든한 사업 파트너였으며 그녀의 귀국은
도진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 분명했다. 도진은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고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 미소는 더 이상 차가운 냉소가 아니라 진정한 자신감을 되찾은 남자의 여유로운 미소였다. 도진이 로비로 내려가자 윤서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고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그녀는 뉴스에서 도진의 활약상을 보았다며 엄지를 치켜 세웠고 도진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호텔 내의 레스토랑으로 이동하여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들의 대화는 과거의 아픔이나 배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의 비전과 성공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도진은 오랜만에 진정한 동료애를 느꼈다. 윤서는 도진에게 이번 일을 겪으며 한층 더 성숙해진 것 같다고 칭찬했고 도진은 그녀의 말에 동의하며 시련은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는 진부하지만 진리인 말을 되새겼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도진은 윤서를 배웅하고 다시 호텔의 가장 높은 곳인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도심의 불빛들은 마치 그를 향해 경배하듯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며 자신이 지켜낸 이 거대한 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은 마치 별들이 내려앉은 듯 아름다웠지만 도진은 그 불빛 하나하나가 치열한 생존 경쟁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제 그 경쟁의 정점에 서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지배자가 되었고 더 이상 누군가에게 휘둘리거나 상처받지 않을 강인한 심장을 가지게 되었다. 도진은 주머니에서 시가를 꺼내 입에 물고 불을 붙였고 붉은 불꽃이 타오르며 하얀 연기를 피워 올렸다. 연기는 밤하늘로 흩어지며 사라졌지만 그가 뿜어내는 카리스마와 존재감은 더욱 짙게 주위에 머물렀다. 그는 이수민과 최영석 그리고 그들을 도왔던 모든 배신자들이 사라진 깨끗한 세상에서 오직 자신의 능력과 의지만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준비를 마쳤다. 이제 페니엘 호텔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니라 강도진이라는 인물의 불굴의 의지와 성공 신화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되었다. 사람들은 이곳을 방문하며 그의 전설적인 이야기를 회자할 것이고 그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서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 도진은 시가를 비벼 끄고 뒤를 돌아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고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그의 모습이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여운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고 강도진의 전성시대는 이제 막막을 올린 셈이었다. 어둠이 걷히고 새벽이 밝아오듯 그의 인생에도 찬란한 태양은 이미 떠오르고 있었다. 지난날의 상처는 훈장이 되었고 배신의 기억은 지혜가 되어 그를 더욱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날개가 되었다. 강도진 그는 진정한 승리자로서 자신의 왕좌에 앉아 세상을 호령할 것이며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